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이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간은 똑딱똑딱 흐르고 공간은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시계는 1초에 1초씩 가고 1m는 항상 1m입니다. 하지만 이건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20세기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학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은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턴의 역학. 1687년 아이작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을 제시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 대포 아래 포물선 운동과 행성의 타원 궤도, 이 모든 것이 단 세 개의 운동 법칙과 하나의 중력 공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들로 200년 넘게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기계를 설계하고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맥스웰의 전자기학. 1860년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사실은 하나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번개, 자석, 빛, 이 모든 것이 4개의 방정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파동의 속도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빛의 속도였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였던 겁니다. 이 두 이론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실험과 일치했고 예측이 들어맞았고 응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유명한 물리학자 켈빈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에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계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 공간은 변하지 않는 무대다. 이 무대 위에서 물체들이 움직이고 사건들이 일어난다.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 뉴턴조차 이것을 공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대적이고 참된 수학적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른다고 그는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함이 곧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맥스웰 방정식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은 빛에 대해 이상한 예측을 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정확히는 2억 9,979만 2,458m/s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빛에도 속도가 있다는 건 놀랍지 않았죠. 소리도 속도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도는 누가 측정해도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깐, 이게 왜 문제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새가 창밖에 보입니다. 당신 눈에는 새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새가 시속 200km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속도는 더하고 빼는 겁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상대 속도 공식은 뉴턴 역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 방정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만은 예외다. 당신이 서 있든 빛을 향해 달려가든 빛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든 빛의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의 99%로 날아가면서 앞에서 오는 빛을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빛은 당신에게 빛의 속도의 199%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은 아니다. 정확히 빛의 속도로 측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뉴턴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틀렸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선택지 1. 맥스웰이 틀렸다. 전자기학을 수정해야 한다. 선택지 2. 뉴턴이 틀렸다. 속도의 더하기 빼기 법칙을 포기해야 한다. 선택지 3.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 현상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신, 전화, 발전기 모두 맥스웰 방정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속도의 상대성은 너무나 근본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세 번째 선택지를 끝까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에테르 가설이었습니다. 에테르, 우주를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매질, 투명하고 무게가 없고 모든 것을 통과하지만 빛의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신비한 물질.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전달됩니다. 물결은 물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렇다면 빛이라는 파동도 뭔가 매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테르 가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빛은 에테르를 통해 전파된다. 에테르에 대한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 것이고 우리가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보이는 거다. 이 가설은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둔 채 문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증 가능한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지구가 에테르 속을 움직일 때 에테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테르 바람도 초속 30km로 불어야 하죠. 6개월 뒤 지구가 공전궤도 반대편으로 가면 바람 방향도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1887년 알버트 미켈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두 과학자가 이것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장치는 정밀의 극치였습니다. 빛을 두 방향으로 쏘아보낸 다음 다시 합쳐서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장치였죠. 만약 에테르 바람이 존재한다면 바람을 거슬러 가는 빛과 바람을 타고 가는 빛 사이에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생길 겁니다. 미켈슨의 장치는 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빛의 속도 차이가 0.001%만 있어도 알 수 있었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장치를 돌려가며 모든 방향에서 측정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테르는 없었어요.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언제 측정해도, 어느 계절에 측정해도 빛의 속도는 정확히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이건 물리학계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험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슨은 1907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실험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에테르를 끌고 다닌다는 더 복잡한 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회피할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모순을 안고 살 것인가? 1905년 6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26살의 특허 심사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라는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완성합니다. 이 논문은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수정하려 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실험 결과가 맞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두 가지 원리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리 1. 상대성 원리,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원리 2.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첫 번째는 뉴턴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스웰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역했습니다. 이 두 원리가 모두 참이라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의 90%로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시계를 봅니다. 1초, 2초, 3초.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당신을 관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시계를 보면 2.3배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흐르는 겁니다. 반대로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계는 당신 눈에 2.3배 빠르게 보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지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짧아집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움직이면 길이가 원래의 44%로 줄어듭니다. 1m짜리 자가 44cm가 되는 거죠. 이것을 로렌츠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논리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같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더하기 1은 2가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단 하나의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공간도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심지어 동시에 일어났다는 개념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A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B 관측자에게는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검증되었습니다. GPS 위성은 지상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는 효과를 보정해야 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는 실제로 수명이 늘어납니다. 상대성 이론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흔들었지만 하나는 지켰습니다. 시공간은 매끈한 연속체다. 사건은 그 위에 정확한 위치를 갖는다. 좌표는 무한히 쪼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원칙적으로 입자가 정확히 여기에, 정확히 지금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히 정밀하게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 각 관측자에게는 여전히 명확한 시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마저도 무너집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건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더 정밀한 장비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입자는 측정하기 전까지 확정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양자역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저기, 거기에 동시에 있다. 더 정확히는 확률의 구름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입자는 이 파동함수로 기술됩니다. 파동함수는 공간에 퍼져 있습니다. 측정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입자가 한 곳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측정 전에는 입자는 정말로 여러 곳에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쏘아도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는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행동하여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측을 시작하는 순간 전자는 돌연 정확한 위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하여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하는 듯이 행동해 더 이상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상대론적 시공간에서는 세 개가 사건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각 사건은 명확한 좌표를 갖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측정 전에는 사건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배치할 시공간이 흔들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죠. 그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양자 얽힘이라고 불린 현상입니다. 양자 얽힘은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상태로 묶여 있어 한쪽의 측정이 다른 쪽의 상태를 동시에 규정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35년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어요. 물리학이 이런 마법 같은 현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입자는 측정 전에도 확정된 값을 갖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1964년 존 벨이라는 북아일랜드 물리학자가 이것을 실험으로 구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벨 부등식. 만약 숨은 변수가 있다면 특정 측정값들의 상관관계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옳다면 이 부등식을 위반해야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알랭 아스페의 실험, 2015년 로날드 헨슨의 실험, 모든 허점을 막은 완벽한 실험들이 계속해서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벨 부등식이 위반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이 옳았습니다. 2022년 아스페를 포함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입자들은 정말로 얽혀 있었고 숨은 변수는 없었습니다. 독립적인 실체라는 개념이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상대론이 전제한 국소성, 멀리 떨어진 것들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개념, 이것마저 완전한 의미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정을 정리해봅시다. 19세기 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시간은 모든 곳에서 똑같이 흐르고 공간은 변하지 않는 그릇이다.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따라 다르다. 동시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하지만 시공간은 여전히 매끈한 연속체다.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 시공간은 물질에 의해 휘어진다. 중력은 시공간의 기하학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명확한 위치를 갖는다. 양자역학, 1920년대. 아니다. 사건의 위치는 측정 전에 확정되지 않는다. 입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파동함수가 공간에 퍼져 있다. 양자 얽힘, 실험적 확증. 멀리 떨어진 입자들도 독립적이지 않다. 국소성의 개념이 흔들린다. 시공간의 독립적 점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받는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근본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간의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력에 의해 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시공간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매끈한 시공간 위에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의 개념마저 무너졌습니다. 얽힌 입자들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습니다. 한 겹을 벗기면 그 아래 또 다른 겹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바닥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층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이 근본이 아니라면 무엇이 근본인가? 시간과 공간이 자연의 가장 깊은 층위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난 걸까요? 현대물리학은 여러 방향에서 이 질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은 시공간이 더 작은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루프 양자중력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3차원 공간이 2차원 정보로부터 나타난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이론이 옳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마치 온도가 근본 개념이 아니라 분자 운동의 평균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부터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탐구는 계속됩니다. 블랙홀의 내부에서, 우주의 시작에서
양자 정보의 얽힘에서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학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19세기의 확신에서 시작해 상대성 이론의 혁명을 거쳐 양자역학의 도전까지, 시간과 공간이 자연의 가장 깊은 층위가 아니라면 그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지금 더 깊은 곳을 파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 블랙홀의 내부, 그리고 양자정보 이론. 시간과 공간의 정체를 밝히려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